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주요 경기 지표라던가 또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이 고용 충격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만 해도 올해 들어서 21번째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용 보고서 이후에도 밤사이에도 고용 관련 둔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이 대형 증권사들을 위주로 9월에 빅컷이 단행될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3대 지수 마감 소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일 휘청이는 고용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에 25bp 인하 자체는 그야말로 기정 유력한 사실이고요. 이어서 9월 달에 빅컷이 단행이 될 것인지 또 연내 금리 인하가 2회가 될 것인지 3회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밤사이에 0.2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5% 상승했는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P 500은 0.21% 상승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S&P 500에 대한 새로운 이 연말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2%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는 6%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걸 깨는 듯한 모습들이 8월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시장을 움직인 마켓무버 이슈 탑3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밤사이 또다시 이 고용 관련해서 불안한 소식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뉴욕 연은에 대한 이런 조사 결과에서 그런 고용 불안에 대한 신호들이 확인이 또다시 됐는데 이 미국인들의 구직 자신감이 조사 사상 이래로 2013년 이래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뉴욕의 연은 이 8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예상 재취업 확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44.9% 절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 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더더욱 악화가 됐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향후 1년 내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과 이 내가 그러니까 본인 자기 자신이 실직할 것이란 전망에 대한 응답도 상당 부분 올라갔습니다. 이 하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적인 데이터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꺾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 때문에 이 밤사이에 계속해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9월에 50bp 인하 그러니까 빅컷이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골든만삭스 역시 연내 3회 금리 인하 총 75bp의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체결국, 그러니까 현재까지 무역협정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관련 품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면제 품목에는요, 이 금과 니켈, 2차 전지 관련 소재죠. 또 흑연과 의약품 원료, 네오디뮴 자석, LED 이런 것들이 주요 면제 품목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이어서 제약바이오, CDMO,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자세히 보셔야겠고요. 면제가 폐지가 된 품목도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폴리실리콘 그리고 일부 플라스틱에 대한 기존 면제는 완전히 좀 폐지가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 실리콘 그리고 수직의 원료 관련 이런 관세들이 폐지가 된 만큼 화학과 소재주들 다소간의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또 복제의약품, 미국 내 생산 불가능한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시각으로 이 밤사이 자정계였죠. 결과적으로 이 프랑스 하원이 바이로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 그러니까 이
내각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전 바르니에 정부가 3개월 만에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9개월 갔으니까 정말 프랑스 내의 정치적인 변동성이 극심화된 현재 상황이겠죠. 단지 이 상당 부분 예측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다뤄드렸었고요. 또 마크롱 대통령이 바로 며칠 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많이 좀 관련 부분들이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에서 유로화는 다시 한번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화는 약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국채금리도 이 불신임 직후에는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다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약간 진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의 자금 흐름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M7 개별주 이슈들이 오늘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해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보시자면요. 초록불이 상승불이죠. 아마존의 1.5%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 의약품 구독 서비스 RX 패스를 텍사스주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아마존이 강세 보였고요. 또 반면에 이 엔비디아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0.7% 상승 마감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젠슨 황 CEO가 영국 국빈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과 동석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 후반부 들어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이 CFO가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주요 골자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출에 대한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장 막판의 상승분을 끌어올렸고요. 그 외에도 여전히 이 브로드컴과 오라클 좋은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오라클은 오늘 장마감 직후에 현재 실적 발표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자세한 부분 뒤에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테슬라가 반면에 1.27% 하락한 모습이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이 8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8%에 불과하다는 그런 밤사이에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애플도 0.76%, 사실 9월 9일이 애플 연례 행사에서 아이폰 17, 17을 발표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오늘 발표를 앞두고 아이폰 17이 혁신성과 독창성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 하락하는 흐름 보였고요. 구글도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특징적인 섹터 보자면 오늘은 통신주가 좀 상당히 많이 부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의 무선 주파수 일부에 대한 권리 대가로 17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자 이 다른 경쟁사 통신주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S&P 500 기준 히트맵이고요. 이 현재 다음으로 보실 상승 하락 탑 5에서 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까지 영향 미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엠로빈 11%가량 급등했습니다. 이 9월 22일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로빈훗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 같은 소식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제가 방금 전달해드린 그 소식 덕분에 1.5% 큰 폭으로 올라왔고요. 또 우버도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 많이 미쳤습니다. 밤사이에 3.7% 올라갔는데 우버와 모멘타가 내년 독일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겠다는 소식 밤사이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브로드컴 마찬가지로 3%대 순항 이어가고 있고 오라클도 2.4% 올랐는데 바클레이스가 목표가를 기존 221달러에서 281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 이어서 반대로 하락한 종목 보자면요. 이 CVS 헬스 비공개 투자자 미팅에서 경영진이 앞으로 이 정부의 향후 의료 품질 평가에 대해서 재무 가이던스를 좀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불안하다는 시장의 평가와 함께 4.7% 빠졌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통신주 바로 여기서 약세가 확인이 됩니다. T 모바일 US는 에코스타와 이 스페이스X가 맞손을 잡았다는
됐다는 소식에 약 4% 하락 보였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1.27% 하락하는 흐름 보였고 닥터페퍼와 펩시코까지 식음료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기술주는 테슬라와 애플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들여서 판매량에 대한 부진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드렸었죠. 유럽과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또 중국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 격화 우려감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그러니까 본토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까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외신의 보도로 인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이 0.76%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아이폰 17 공개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시장의 분석과 평가들이 팽배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분석에서 내부 혁신보다는 파트너에 의존하는 기업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역시 애플 주가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오라클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브로드컴이 오늘도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장에서 9%가 넘는 급등을 보였고 오늘장에서도 3%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브로드컴이었는데요.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100억 달러 규모의 AI 수주 소식도 어제 들려드린 바 있었죠. 이 부분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보시면은요.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략 수요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1분기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팔란티어입니다.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서 뛰어난 인재와 장기 계약 수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진하더라도 또 한 번 반등을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목표가는 하향 조정이 아니라요. 200달러 그대로 유지하는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P 500 편입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편입이 성공한 로빈후드가 15%대의 급등을 보였고 스트래티지가 준비는 잘했습니다만 편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시네마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공포 영화 컨저링의 흥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봉 첫 주말 북미 수익이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6% 넘게 오른 종목이고요. 서밋 테러피틱스 보시면은 폐암 신약 글로벌 임상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5%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밤사이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법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0.84% 오르면서 62.39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증산 결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다시 한번 유가가 뛴 거냐? 예상보다는요, 이 생산량 증가가 적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국제유가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원달러 보기 전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불안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고요.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0.88원, 소폭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유로화 잠깐 볼 텐데요. 유로화는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총리 신임 투표를 앞두고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번에 불신임 결정이 예견이 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유로화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0.72% 오르면서 11만 2천 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11만 1천, 11만 2천 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0.64% 오르면서 3,670달러 선을 막 돌파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과 더불어서 밤사이에는 프랑스로도 굉장히 시끌시끌한 글로벌 증시였었죠. 이 때문에 글로벌 이 금 가격에 대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이 반대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역시나 하락 이어갔는데 특히나 2년물이 밤사이에 큰 폭으로 10bp가량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9월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또 연내 3회 인하에 대한 확률이 2회 인하보다 훨씬 더 거의 3배 가까이 현재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채 위주로 밤사이에는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고용이 삐끗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삐끗했는지 자세하게 보시죠. 이 밤사이의 중요한 지표는요. 이 8월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이 정도가 사실 다였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물가 지표였는데요. 사실상 물가에 대한 측면보다는 이 세부 항목 중에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구직에 대한 자신감, 내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조사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참고로 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란 전망들이 크게 올라섰는데요. 이 앞으로 향후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의 나란한 고용 둔화세가 밤사이에 시장을 또다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매크로 상황 봤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정책 뉴스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전략 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우방국이 대상인데요. 리튬, 코발트, 히토리우 같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이 목적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내 2차 전지와 소재, 히토류 관련주는 중장기 성장 포지셔닝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용 시장 둔화입니다. 뉴욕 연은은 조사에서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장기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 분위기인데요. 성장주, 기술주의 단기 모멘텀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침체 인하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이 된 종목 위주로 접근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프랑스 총리 사태입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신흥국 증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유럽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금 채권 같은 이 안전자산 비중을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원자재 동향입니다. 이 고용 부진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 오페크 플러스의 제한적 증산 발표로 유가는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를 보였고 농산물도 달러 약세와 기상 이슈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배당주, 성장주에 긍정적이고 원유는 단기 트레이딩, 금은 해지 수단으로 병행 전략이 적합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트레이딩, 중기적으로는 리튬, 히토리 등 원자재와 공급망 수요 업종 비중 확대, 장기적으로는 안전자산과 성장 모멘텀 업종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부터 안전 자산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업종별로는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브로드컴은 오픈 AI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 AI 칩 주문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 성장 전망과 중국 H20 칩 수출 허가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이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에서는 테슬라가 점유율 하락 소식이 부진했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가 기술 시연 성공으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주와 리튬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통 EV는 경쟁 리스크가 크지만 전고체와 차량 공유, 리튬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기술주에서는 아마존이 의약품 구독 서비스 확대로 성장성이 부각되며 상승했고요. 반대로 애플은 아이폰 17 발표를 앞두고 혁신 부족 비판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중기 보유에 적합하지만 애플은 이벤트 리스크 이후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은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으로 급등했고, 팔란티어와 서비스나우, 어도비도 AI 클라우드 수요 확대에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B2B 소프트웨어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관련 IT 서비스 기업에도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우주개발 통신 섹터에서는 에코스타가 스페이스X와 주파수 거래 소식으로 급등했고, 글로벌 스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통 통신주는 경쟁 심화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위성 주파수 기업은 단기 매매 기회에, 통신주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주목할 만한데요. 알리바바는 차세대 AI 모델과 로봇 투자로 상승했고, 바이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무 개선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샤오펑, 리오 등도 유럽 전략 발표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정책과 기술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은 미중 긴장감 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와 ETF 자금 유입으로 강세를 보였고, 로빈후드는 S&P 500 편입으로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스트래티지는 편입 실패로 약세를 보였고, 테더의 금강 투자 소식에 금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벤트 성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굴 효율과 플랫폼 경쟁력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이벤트 뉴스 수혜 업종에 집중하는 트레이딩 전략, 중기적으로는 아마존, 오라클, 알리바바 같은 실적 기반 플랫폼 기업 보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AI 인프라와 전고체 배터리 리튬 같은 차세대 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과 또 더불어서 클라우드 쪽 성장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국내 시장 영향과 또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네, 금일 한국 증시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발 뉴스플로우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한해 전략묵자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공급망 안정화 기대가 부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한국의 2차 전지와 히토류, 소재 부품 주들에 대해 장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 국내 시장 역시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 그리고 성장주들이 단기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기 침체형 인하 우려도 있어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미국 로키드 마틴 강세 여파로 방산주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이 되고 이 글로벌 AI 칩 확대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도 중기 보유 가치가 유효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증권 건설주는 정책 기대감의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적절합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리스크 노출로 단기 부담이 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화학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도 금융, 제약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전자, 금융, 제약 업종에 수급 개선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종합적으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방산, 제약 같은 모멘텀 업종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실적 기반 성장주와 수급 회복 종목에 무게를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제약과 금융,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실적 기반의 주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 머스노5에서 함께하시죠. 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미국의 8월 CPI와 PPI 발표 임박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비컷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타드 등 여러 분석 기관에서는 투자 메모를 통해서 8월 고용 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를 위한 길을 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50bp 인하 이후에는 연준이 추가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후 시장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2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7만 5천 명을 크게 밑돈 결과로 이전 두 달치는 2만 1천 명 하향 수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3%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는 이에 대해서 지난 6주 만에 노동시장이 탄탄함에서 약화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9월 인하폭과 연내 추가 인하 횟수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이달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여전히 8월 CPI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라며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도이체뱅크도 8월 고용지표 부진이 9월 회의에서 50bp 인하를 단행할 만큼 약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연속적인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날 올해 남은 모든 회의에서 25bp 인하로 전망하도록 수정했고 맥쿼리는 12월 예상 인하 시점을 10월로 앞당겼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기존 올해 금리 인하 없음 전망을 바꿔서 9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다음 주 25bp 인하 가능성을 90%, 50bp 인하 가능성을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이 공급되는 장비 수출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공급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승인을 하는 연례 승인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유지되지만 장기적 확장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공급되는 장비 수출에 대한 연례 승인제가 추진 중인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검증된 최고 사용자 지위 대신에 사이트 라이선스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란 미국이 지정한 신뢰기업 공장으로 별도 허가 없이 무기한 장비반입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사이트 라이선스는 특정 사업장에 1년 단위로만 허용하는 포괄 승인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통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도록 장비 반입을 허용하되 공장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는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아직 이 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설비 확충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라클 소식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목표가를 줄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는 $246로 상향했습니다. 오라클과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175에서 $2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유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오라클 주가는 $232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66%가 넘게 상승하면서 인상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6,540억 달러로 강력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매출 총이익 마진 압박이 심화돼서 주당 순이익은 $11.50에서 $12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내놓고 있고요. 또한 다가오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2029년 회계연도 매출 목표를 약 $1,250억 달러로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장기 마진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될 때까지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라클은 위스콘신 및 텍사스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에 사용될 이 부채 패키지와 더불어서 텍사스 캠퍼스에는 이미 $230억 달러의 대출을 확정 지었고요. 더불어서 시티즌 JMP에서는 이와 함께 업계 임원과 이전 직원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목표 주가를 $315로 마켓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라클의 지속적인 전략적 움직임과 시장 입지를 강조하는 분석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어서 스페이스X의 이 에코스타 무선 주파수 라이선스를 인수한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같은 호재 소식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미국 이동통신사 에코스타의 무선 주파수 라이선스를 인수합니다. 이번 거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5G 사업 확장에 중요한 전환이 될 전망인데요. 현지 시간 8일 스페이스X는 에코스타의 주파수 라이선스를 약 $17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에코스타의 부스트 모바일 가입자들이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셀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 통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거래 대금으로 에코스타의 최대 85억 달러의 현금과 85억 달러의 주식, 2027년까지 에코스타의 채무에 대해서 약 20억 달러의 현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업그레이드된 레이저 위성을 구축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서 이동통신망 규모가 100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그윈 샷웰 스페이스X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번 거래가 전 세계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한 스페이스X가 독점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면서 스타링크 위성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성능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고객의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부터 8,000기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저궤도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했고요. 특히 군, 운송업체, 농촌 지역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00기는 지난 1월 이후 발사된 D2C 전용으로 기존 위성보다도 지구와 가까운 궤도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업체인데요. 배달 스타트업 라피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콜롬비아 배송 회사인 라피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의 소매, 기술 인프라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마지막 이 배송 회사 중 하나와 연결하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인데요. 라피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아마존이 이 지역 전자상거래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피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북미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의 지지를 확보하고 해당 회사의 물류와 또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번 거래로 라피의 최대 12%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사, 식료품 유통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 등의 파트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관행을 만들었고요. 2015년에 설립된 라피는 멕시코에서 칠레까지 터보라는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화이트 와인부터 치아까지 모든 것을 10분 이내에 배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며 금융 분야에도 진출해 디지털 지갑을 개발하고 콜롬비아 등지에서 신용카드와 예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아마존의 라피 투자는 기존의 상업적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라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고객으로서 멕시코에서 아마존은 프라임 프로그램 회원에게 라피를 통해서 1년간 무료 배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너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100억간 UFC 경기 승인 TKO 홀딩스 그룹 신고가입니다.
제가 트럼프 취임 초기에 그 특집으로 그 트럼프 임기의 어떤 수혜주로 꼽았던 종목이 TK그룹 홀딩스거든요. 그 예전에 WWE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었어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그 헐크 호건이 지금 최근에 사망하면서 트럼프가 샤라웃을 했잖아요. 근데 그 WWE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어린 시절에는 진짜인지 알았겠지만 다 각본에 의한 거였잖아요. 예능이죠, 예능. 물론 거기에 있던 브룩 레스너가 UFC 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나중에 그 약물로 저기 판명이 났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WWE는 예능이고 UFC는 실제 격투죠. 그게 처음에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어떻게 저런 잔인한 그러니까 보호구도 없이 경기를 하루에 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망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저기 경기였기 때문에 스포츠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듬어져서 지금까지 온 건데 어쨌든 간에 실제 격투적 룰은 있지만 그래서 이 WWE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고 그게 TK그룹 홀딩스로 들어갔죠. TK그룹 홀딩스는 UFC를 운영하는 이 지금 단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격투와 예능을 한꺼번에 갖고 있게 되는 이 그룹이 된 거죠. 그래서 WWE를 투자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빈스 맥마흔이라는 트럼프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고요. 지금 린다 맥마흔이 바로 지금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죠. 그 부인이에요. 그 각본에 의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던 그분이 바로 교육부 장관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고요. 1기 때는 중소기업부 청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WWE가 상장되어 있을 때도 트럼프 1기 때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패배하고 나서 그 와중에 WWE랑 그다음에 이 지금 UFC가 합쳐지면서 TKO 그룹 홀딩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격투기를 좋아하고 UFC도 굉장히 그 어떤 대중적인 스포츠를 끌어올리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UFC도 대중적인 스포츠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경기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배경을 안다면 진정한 어떤 트럼프의 테마주가 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충분히 있었다.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매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지금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뒤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 나온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고 트루스 소셜을 좀 돌아봤습니다. 일단 톰 행크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는 여자라서 봐준 건가요? 뭐 아니면 정치적 발언을 그 뒤에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 미국 프로축구 선수랑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축하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쵸? 항상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나라한테도 뭐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라고 해놓고 갑자기 지금 느닷없이 뭐 자기는 뭐 몰랐고 이민국이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놓고 어제는 또 뭐 지금 미국인들을 가르쳐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을 가르쳐서 채용해야지 왜 너네 한국인들을 쓰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본보기로 잡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은 틀리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한테도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대선 운동 기간에.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뭐 그래미상을 취소하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물론 아카데미상 그래미상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FRB가 어떻게 저렇게 표대결로 몰아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우리 누가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FRB의 금리 결정이 민주당 대 공화당의 표대결로 금리가 결정되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거 가정할 수가 없었던 확률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FOMC의 금리 결정을 무슨 정치 표대결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미상이나 아카데미상도 지금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아카데미 심사위원이나 그래미 심사위원을 자기가 입맛대로 임명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명은 아니지만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라도 심어가지고 조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제 자, 톰 행크스의 이제 웨스트 포인트 육사죠. 육군사관학교에서 뭐 시상식을 취소했는데 그게 잘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톰 행크스도 그렇고 톰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톰 크루즈도 그렇고 이 지금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하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육군사관학교 결정이 올바르다 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지금 거론이 됐어요. 나무주 현상을 탔는데 뭐 지금 이거를 되돌리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던가 다른 시상식도 공정성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배우든 가수든 정치적인 발언 나한테 안 좋은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치적인 발언 하려면 나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본 건데 자기가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 미국 건국 250주년 맞이해가지고 백악관에서 UFC 경기 연다고 했었잖아요.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론이라는 화이트하우스의 사우스론에서 지금 그 백악관에서 UFC 옥타곤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경기를 하려나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WWE가 있을 때 트럼프 타워에서 WWE 경기를 하면서 그게 흥행이 폭발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WWE가 대중적인 어떤 스포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공간을 내줬죠. 그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 타워를 내줬지만 지금 대통령이니까 백악관을 내주는 거죠. 이번엔 WWE가 아니라 UFC로. 그러니까 UFC나 WWE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에 이 지금 TKO 그룹 홀딩스는 정말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기회를 맞이한 거죠, 이거는. 백악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5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를 하잖아요. 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그중에 UFC를 골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격투기라는 스포츠가 한층 더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더 다가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치적을 또 계속해서 공개하는데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입니다. 자, 이 일본 회사들은 그런 게 없었나요? 제가 뭐 그 관행을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좀 기분이 그렇죠. 왜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미국도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 그 안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시점에 기획 단속이 우리나라가 걸렸는지 그 어떤 그 조지아주에 사는 사람이 미국인인가요? 미국 여자가 신고했다고 하죠. 그 보기 싫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분이 나쁜 게 하필이면 또 이때 일본은 또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시가총액 10위 니케이 보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히타치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히타치 그룹 산하에 히타치 에너지라는 전력 인프라 만드는 회사 이 우리나라 따지면 현대 HD 뭐 현대 인프라 뭐 이런 이거거든요. 근데 히타치 에너지가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근데 뭐를 위해서? US 일렉트로닉 그리드 익스펜션. 이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위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이펙트다 갖고 이만하게 올려놨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젠슨 왕이 계속 얘기했던 거랑 지금 배경이 똑같은 거죠. AI 빅뱅을 일으켜야 되는데 트럼프는 AI 빅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기 없으면 끝난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미국의 전력망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회사들도 가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회사들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것은 히타치 그룹이에요. 그래서 히타치 그룹 주가랑 우리나라 그 이 전력 인프라 회사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주가 이름 지으면은 어떤 게 어느 나라 그 주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가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래서 히타치 그룹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히타치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 트럼프가 유치한 것도 다 AI 그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를 갖추는데 지금 우방국들의 힘을 빌려 쓰고 있는 거다. 물론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일본은 저게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00명이 끌려가고 지금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필 불트 연방주택청장님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금 사실 물론 연방주택청장으로서 자신이 무슨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관장하는 분위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어떤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으시고 물론 트루스 소셜에다가 공식적인 내용만 올리라는 법은 없죠. 근데 완전히 무슨 이 모든 지면을 리사 쿡에게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관건이죠. 왜냐면 9월 16일 날 이제 FOMC가 이제 일정이 시작되는데 이 리사 쿡이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스탠스로 봐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투표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비둘기파로 그동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금리 동결이라는 반대표를 던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근데 뭐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금리 동결 한 표 반대표 던진다고 뭐 자신에게 뭐 유리한 건 없거든요. 자신의 성향대로 그냥 금리 인하 던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던질 것 같은데 어쨌든 리사콕이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일단 투표를 할 거는 같다. 근데 이제 9월 달을 넘기고 나서가 문제죠. 계속 이거를 걸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허용된 것보다 낮은 금리로 받았다는 게 이게 골자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이걸 콘도 사업을 했다는 건데 주택용 모기지 그 금리로 받아놓고 콘도 사업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콘도 사업 상업용을 하려면 모기지 대출 금리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용 대출 금리로 받았으니까 훨씬 더 싸게 받은 거죠. 그래놓고 상업용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걸고 있는 건데 계속 그래서 이제 변호사 말까지 여기다 해놨습니다. 만약에 연준에 합류하기 전에 사기를 저질렀다면 이게 그러니까 리사콕이 연준에 합류학 이사가 되기 전에 이 사기를 저질렀다면 이 국가 경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연준 총재로서 대중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 지금 요 형사적인 문제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사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죠. 자, 그래서 리사콕은 또 반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도 중국입니다. 자, 지금 계속 그 관건이 그거 아닙니까? 파월이 계속 투 레이트 얘기 드리면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실행을 안 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아닙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아니죠.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반대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파월은 너무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트럼프 말대로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관세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저 파월은 이 FOMC 금리 결정을 하는데 자기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금 이 바이든 정권에서 그리고 자기한테 임명을 받았지만 트럼프한테 임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싫어서 자신의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임기에 들어서 가지고 관세를 딱 부과해서 열심히 뜯어가고 있는데 뜯어서 미국 국민을 잘 먹여 잘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있는가? 그 인플레이션이 트럼프는 지금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1도 없다. 그렇죠? 애국 가격 낮췄고 가스 휘발유 가격 다 잡아놨고 내가 대규모 약값 인하까지 하려고 지금 제약사들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소리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나는 실질 임금 상승률을 저소득층까지 올려줘서 고소득층만 올려줬던 바이든 정권하고는 차별화된다.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 그게 높으면 트럼프 말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지금 수입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도저히 마진폭을 감당을 못해서 마진이 역마진이 날까 봐 소비자 가격에다가 가격표를 올려서 팔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실적이 죽지 않으면 이 소비자들이 임금 상승률이 그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게 실질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갈색 선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고 임금 상승률이고 이 위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CPI 지금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써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갈색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인데 자 붙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2021년부터 2025년이니까 여기는 트럼프 임기가 아니었어요. 트럼프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격차가 떨어져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도 올랐는데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나 사고 싶은 여력이 없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많이 지금 좁혀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 밑에 그래프가 실질 임금 상승률이죠. 바로 이제 트럼프는 사실 이거를 약간 더 좀 오버해서 치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권 때보다 확실히 지금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바이든 때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5% 가까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지금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많이 좁혔습니다. 지금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0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진입이 계속 된다면, 진행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뛰어넘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게 맞게 되겠죠.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지금 고임금 고품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마련해줘서 MZ 세대들이 취직을 많이 할 수 있다. 지금 사실 그게 일련의 과정이 지금 현대차의 LG 엔솔 사태에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저게? 그렇죠? 현대차 LG 엔솔 공장은 돈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일했던 허드린 일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인을 가르쳐서 채용하라 이거예요. 그럼 저 지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단속 막 하고 하면은 한국인들 지금 다 돌아온대요. LG 엔솔 현대차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놀라가지고 일단 다 귀국시킨답니다. 그럼 거기 누가 일하겠습니까 지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도 모르는데 매뉴얼 하나씩 1부터 10까지 가르쳐서 미국인 채용해야 돼요. 그럼 이 트럼프는 떠들겠죠. 나의 공로다. 내가 이런 고품질의 배터리 자동차 공장에 미국인 일하게 해줬다. 그래놓고 저거 홍보하겠죠. 고임금 자리가 많아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실질 물가 상승률은 내려갔다. 이렇게 홍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7%가 2021년부터 4년 동안 증가했는데요. 평균 시간당 수익이 21.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확정 지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단속시켜가지고 이민국이 할 일을 한 거다 하면서 단속시켜갖고 한국인, 일본인 다 미국에서 다 빼고 그 자리를 전부 미국인을 깔 것 같아요. 그럼 저거 평균당 실질임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게 저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바이든 정권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돼 버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도, 중국 얘기입니다.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인도랑 러시아, 그러니까 양쪽의 정상이 이 시진핑을 가운데 두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어두운 중국과 함께 영원히 잘 살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듯이 올랐잖아요. 인도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빴는데 붙어버렸었잖아요. 지금 모디 총리가.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맞아요. 이 말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전체 수입의 1% 미만이었는데 무려 작년에 37%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트럼프가 이게 맞아요. 러시아한테 내가 피해를 주겠다. 어제 스코페스 재무장관은 뭐라고 했죠? 대놓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면 푸틴이 협상장으로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지금 수입이 가장 큰 게 러시아산 석유예요. 석유를 무너뜨려야 돼서 인도를 밟으려고 했는데 인도가 저리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쉬운 거죠. 인도를 만약에 끄집어내서 중국하고 이간질시켜서 잘 데려왔으면은 러시아한테 타격을 입힐 수가 있었는데 러시아한테 타격을 못 입혔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산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협상, 네 번째 협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건이죠. 만약에 정말 이것만 없었으면은 그쵸? H200도 안 줬을 거예요. 엔비디아 H200이 무슨 소용입니까? 7번째, 8번째, 10번째 해당되는 저기 CPU도 안 돌아가는 GPU 줬을 거예요. CPU도 안 돌아가는 거 하지도 못하겠지만 비유적으로. 자, 히토류에 대한 수입인데 이 중요한 히토류들을 대부분 100% 다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정리한 겁니다. 흑연, 망간, 플루오르스파 등 11개 광물 원자재에서 100%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흑연이 있어요.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의 핵심이죠. 망간도 있고 플루오르스파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철강 배터리 합금 알루미늄 생산, 제조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중국하고 인도를 지금 굉장히 떼어내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사파입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지금 트럼프가 날리는 장면들을 지금 상징하려고 예를 들어 지금 날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동통계국장, 질병통제청장, 그리고 톰 행크스 이런 사람들을 링 밖으로 던지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너무 직접적인 인물 묘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UFC 링에서 포효를 하고 있고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해임 권한이 있거나 자기가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구 내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요. 그렇죠? 이게 아마 임기 말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도 250주년 UFC 경기를 맞이하여 이런 특별 경기를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왈 나랑 한판 뜰래? UFC 옥타곤으로 컴온.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은 우리 시장에 어떤 테마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삼성전자 측에 GDDR7의 생산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GDDR7의 경우에는 RTX 50 시리즈에 사용이 되는 메모리입니다. 이 현재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은 이 대부분의 물량이 RTX 프로 6000과 같은 중국 수출용 모델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CFO가 밤사이에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중국 핵심 고객들을 위한 H20 칩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었죠. 이 때문에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고요. 동반 강세를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함께 이 반도체주들이 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밤사이에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보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 미국 측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측의 이 VEU, 그러니까 매번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던 거, 이거를 연간 승인제로 좀 완화시켜주겠다, 약간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건별이 아닌 1년 단위,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승인받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요. 말은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12개월간, 365일간 고장이 어떤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수리에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오히려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현재 커지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는 더욱더 이 고삐를 옥죄는 이런 개선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장비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 관련해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좀 관세를 면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무역협정에서 이 합의에 이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주요 품목들을 좀 보자면요. 우선 면제가 확정된 품목은 금과 니켈, 흑연. 니켈과 흑연은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요 핵심 소재죠. 또 거기에 더해서 일부 의약품 원료 등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 면제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면제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한 품목으로는 복제 의약품, 우리가 제네릭 의약품이라고도 하죠.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서도 현재 유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 기존에는 면제를 해왔지만 이번에 면제가 폐지된 품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죠. 이 폴리실리콘, 그리고 수지, 일부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2차 전지와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CDMO 관련주들 주목해서 보셔야겠는데요. 2차 전지는 어제 LG 엔솔이 0.15% 강보합권에서 다행히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해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이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모멘텀 지켜보셔야겠고요. 대신에 제약 바이오들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상당히 어제도 코스피 제약주들 위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추가적인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큰 이 상승 흐름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사이에 퀀텀스케이프가 이 폭스바겐 그룹의 배터리 회사죠. 이 산하 회사입니다. 파워코어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두카티 모터사이클,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이 오토바이를 공개를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배터리 시연을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퀀텀스케이프
스케이프 주가가 20% 이상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이번에 공개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걸 좀 체감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실제로 배터리 충전 시에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도달하는 이 속도가요, 불과 12분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오토바이가 말이죠. 자, 이 실제로 퀀텀스케이프의 무극성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로 차량에 탑재돼서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동안 꿈의 배터리로만 불렸었던 이게 과연 실제로 좀 가능할까 싶었었던 전고체 배터리, 드디어 뭔가 이 상용화의 본격적인 윤곽이 그려졌다는 평가가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전거래일에서도 상당히 순항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전고체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상당히 현재 기대감 많이 모아주고 있죠.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의 상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 어제 들려왔었는데, 이 어제 울산의 온산 공장에서 황화 리튬에 대한 상업화 설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총 8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집행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내용 좀 살펴보죠. 오늘 톱 기사가 일면에 우측 끝에 세컨 톱은 아니고 한 서드 톱 정도 되는 기사로 올라온 게 이 내용입니다. 구윤철 대주주 10억 철회 시사. 예. 이데일리는 요거를 이제 철회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을 딱 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고요. 일단 어제 뭐 나온 요 멘트를 뭐 연합이라든가 여타 이제 그 언론사들의 기사의 톤은 좀 그 상회,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지금 그 대주주 주식 양도세 그 기준, 이 부과 기준이죠. 이거를 10억 원으로 좀 세제 개편을 해서 좀 낮춘 거 아닙니까? 원래 50억 했던 거를. 그거를 이제 10억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톤, 뭐 그런 톤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 이데일리는 좀 명시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미디어들의 논조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 이렇게 뭐 봐도 틀리지는 않고요. 뭐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약간 완곡하게 하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인철 경제부총리의 멘트는 이겁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국민들의 의사를,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 들어보면 이제 10억 원을 적어도 뭐 50억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억 원을 고집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해석은 충분히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윤철 이 부총리의 이 언급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멘트가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거는 두 번째 구윤철 이 총리의 이 어제 그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보다 어제 여야 그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만났죠.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한 게 요 얘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나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를 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었던 건데, 이걸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냐고, 잘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레토릭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게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맘먹으면 뭐 50억으로 돌릴 수 있고 100억으로 돌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1억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 장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장 대표가 전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상향하는 쪽으로,
뭐 환원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해 환원 쪽으로 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정부의 목표,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친시장적인 그런 정부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이데일리가 뽑은 이 제목이 사실은 어쩌면 적합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군부를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에 돼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 변수는 이거 하나입니다. 30억 얘기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으로 그냥 가면은 왠지 정부가 너무 좀 뭔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중간 정도 하는 게 어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30억 얘기가 또 나온다 그러면 요게 이제 다시 반복이 되겠죠. 도대체 정부는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 최소 환원이다 이거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그런 시장의 관심에 뭐 이렇게 딱 착안을 해서 100억 얘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30억으로 애매하게 또 바꿨다가 또 시장에 또 실망 매물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어차피 의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 뭐 50억으로 하나 30억으로 하나 10억으로 하나 세수가 무슨 뭐 몇십조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 굳이 이렇게 뭐 자존심이니 뭐니를 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앞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미국에서 전해졌다 얘기가 좀 나왔었죠. 비슷한 얘기를 뭐 관련돼서 하나 더 하면 마벨이라고 이제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하는 회사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또 경쟁사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CXL 이거 관련돼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 좀 한 8분 응선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벨, 마이크론 이 3사, 세 개,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세 개 회사 다 좀 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개 회사와 마벨이 CXL 제품인 스트럭테라라는 이 마벨의 CXL 제품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D램의 상호 운용 테스트를 마쳤다. 해당 테스트는 다른 기업의 시스템 장치가 CXL의 표준에 맞춰서 잘 운용되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작업이 무리 없이 마쳤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치 이제 HBM이 퀄 테스트 통과하기 직전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좀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CXL은 이제 지금 사실은 이 CPU, GPU, 이 AI 칩, AI 가속기 내에서 CPU와 GPU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D램도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 서로 간에 좀 호환을 더 명확하게 해서 좀 효율을 더 높이는 이제 그런 장치, 그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 CXL이 되는 건데 그래서 차세대 HBM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HBM 완전 대체한다는 천이 아니라 HBM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주는 쪽, 약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칩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요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열릴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시장이 도대체 CXL 시장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21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가 2028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26년이죠. 불과 3년 사이에 160억 달러로 8배나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차세대 HBM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거죠. 시장이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CXL에 들어가는 D램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CXL 시장에서 대부분이 D램, CXL D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가 물론 이제 어떻게 누가 시장을 선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사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이 3사가 저렇게 새롭게 커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CXL D램 시장을 서로 또 이게 배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경쟁 상대들이 다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3사한테는 모두 그러니까 메모리 글로벌 3사한테는 모두 성장에 힘이 되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얘기 좀 해보죠. 주가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기 주가가요. 최근에 아주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급등을 한다고 해서 뭐 바이오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건 아니긴 한데 최근 들어서 한 15% 정도
주가가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 화면에 좀 나오죠. 외국인 지분율이 36%를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을 좀 기록을 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만 외국인이 1,700 가까이를 좀 순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기가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MLCC. 요거의 수요가 좀 크게 늘면서 굉장히 좀 이게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AI 서버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 어쨌든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즉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은 한 8% 가까이, 영업이익도 한 7%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삼성전기의 어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도 삼성전기 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금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자, 표 한번 보시죠. 주요 금 관련 ETF 수익률인데요. 최근 한 달 새 수익률이 5% 이상 다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사죠. 642억, 450억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금 관련 ETF 상도 좀 많이 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 최근도 아닙니다. 뭐 금값 오른 거는 좀 꽤 됐고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이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3,653달러. 이게 3,000달러를 넘은 것도 좀 대단한데 3,600달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날 3,6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금은 대표적인 불황형 투자 자산이죠. 달러가 역시 가치가 떨어질 때도 역시 금값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98, 9 뭐 이렇게 100 아래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내리게 되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럽 쪽에 재정 어떤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 프랑스가 중심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면 금을 사는 건데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겹치니까 금값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관세 이 법원에서 판결이 좀 패소한 거 이 부분이 이제 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냐에 대한 우려는 뭐 그런 생각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등등등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갈 만한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래도 제 우려와는 좀 다르게 좀 좋은 모습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고용 관련 지표를 보자면 이게 조금 더 악재가 더 강화가 됐거든요. 밤사이에는 이제 고용 쪽 소프트 데이터 쪽이 좀, 그래 심리 쪽이 좀 악화가 됐는데 이게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AI 반도체 덕분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선 금리 인하를 통한
전체적인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AI 쪽은 뭐 브로드컴이 일단 한 가지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역시 뭐 브로드컴을 위시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 섹터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또 사실은 또 빅테크 쪽이 또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뭐 유지됐던 측면이기는 한데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좀 루즈하게 좀 가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뭐 아직까지 불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쪽에서는 뭐 JP모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스탠다드 차타드도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더욱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참 주말 사이에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이게 좀 자세하게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약간 좀 한국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게 좀 미국 측에서 눈 감아주다가 터질 게 터졌다. 약간 이런 좀 분위기도 있던데 뭐 전략적인 거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정말 비자 관련 이슈 때문에만 현재 터진 걸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비자 발급, 특히 취업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공장을 뭐 가동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 인력에 이제 많은 실무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비자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좀 편법을 써서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비효율적인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유치를 한다는 거는 뭐 돈만 투자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공장을 빨리 짓고 공장에 그만큼의 자기네들의 고용을 또 통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그만큼 생산성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와 부과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런 비자 발급 관련해 가지고 뭐 추첨을 통해 가지고 뭐 그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또 전 세계에 들어가는 뭐 인원수 자체를 갖다 제한을 둬가지고 뭐 네. 8만 명인가 그 숫자가 범위에 들어가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거 뭐 투자 승인한다 한들 거기 가서 누가 짓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걸 또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제 마가 진영에서 바이든이 유치한 거잖아요. 네, 이 그렇죠.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쪽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바이든이 유치한 거는 다 불법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노동력이 다 이제 그쪽으로 흡수가 된 거지 이 일자리 자체가 실제로 미국인들한테 온 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면서 일종의 과시욕도 좀 있었고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측면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바이든 정부 당시에 공을 좀 가로채려는 약간 그런 의도도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 또 약간 그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제 너희의 그런 숙련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게 해주는 대신에 좀 우리 인력들을 좀 가르쳐줘라. 뭐 이거를 지금 약간 조건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슈도 들려오던데 뭐 어쨌든지 간에 내년 이제 생산 착수라는 큰 틀에서는 현재 좀 많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현재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금방 갑자기 뭐 신속하게 법을 바꾸거나 또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일의 진척 자체는 느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숙련된 기술을 가리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현지에서 고용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일을 가리켜 놓으면 도망갑니다. 있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본적인 근로 자세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조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힘든 일, 3D라고 하는 일 자체를 회피하고 다른 좀 편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뭐 금융은 강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를 이용해 가지고 달러를 찍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소비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없이 무조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썰어놨던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가리켜라는데 가리킨들 머리가 돼야죠 또. 그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과생들 모아놓고 나서 공학을 가리킨다고 해서 공학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타협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진행 사항을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건 이 일자리 자체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뺏어간 거거든요. 네. 뺏어간 일자리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양 말했었지만 사실상 억지로 돈을 거기다 집어넣게 만들어서 공장을 짓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불쾌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자칫 이런 것들이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듭니다. 네, 디트로이트가 왜 쇠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이제는 반세기가 넘었죠. 반세기가 이미 넘은 시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옮겨와봤자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제 정부가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크게 좀 건설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좀 그간의 건설업종이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 대형 건설사들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뭐 이번에는 중소형 아니면은 자재 이쪽이 좀 부각을 받았네요. 일단 이게 공공성을 좀 강조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분양가라든지 이런 쪽. 네. 그다음에 이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이제 그동안에는 하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대기업들의 니즈가 이전만큼 클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중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시장을 갖다 새로 뚫어낸다는 거. 다만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그들의 어떤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디서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짓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마진은 다 보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건자재 쪽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쪽이 좋았었던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아파트 건설만 가지고는 사실 밸류를 논하기에는 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래서 주가가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 쪽 관련 수주들, 좀 해외 관련 수주들이 더 늘어나야 본격적인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좀 약간 이렇게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이슈가 참 많았는데 뭐 주요 이슈들 보자면 뭐 기재부가 거의 뭐 18년, 17년 만에 다시 좀 양분이 됐고요. 또 이제 에너지 쪽 관련 업무들이 좀 대거 환경부 쪽으로 이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앞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호재들이 나올 거란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그 기후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부 쪽으로 넘어간다. 기후 에너지 쪽 같은 경우 결국엔 친환경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친환경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린 에너지 쪽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원자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과 관련돼 있는 쪽으로 이제 전력 산업을 재편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규모가 사실 한국만을 커버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고, 그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일거리의 하나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어떤 기업의 가치를 바꿀 정도의 어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기업의 그런 대형주들을 움직이려면 그만큼의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좀 아직까지는 머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또 이어서 AI 관련해서도 이 전담 부서를 좀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또 이게 그냥 잠깐의 테마로 반짝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생기더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5개 기업군을 일단 선정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를 구축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펀더멘탈로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역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역량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구체화됐을 때 이게 또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변화시키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번과 같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와 좀 상당히 역시나 좀 견해가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상은 이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테마가 부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반기의 증시 전망도 다시 한번 좀 짜볼 수가 있겠는데 뭐 어제 김민석 총리가 다시 한번 좀 코스피 5천 잊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실질적인 부양책이 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뭔가 보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게 그러면 세제 쪽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정부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시장에 뭐 간 보듯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장에는 사실은 하나의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상품 개정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은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수 효과가 어느 정도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50억을 유지했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증시가 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거래세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자꾸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그냥 여권 내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서 빨리 발표해 주는 게 맞지 이걸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그냥 흔드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뚜렷한 그런 뭔가 요건이 충족이 된 이후에 좀 구체적인 그런 발언들이 이어져야 펀더멘털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반대로 일본은 어제 또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뭔가 대규모 경제 정책을 들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니케이 쪽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론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화를 좀 주장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분인데 아마도 차기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걸 또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주가로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조금 더 이제 상방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또 그 반작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일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선진 국가들이 전부 소위 말해가지고 부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적인 어떤 반응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다가 또 밤사이에는 유럽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뭐 프랑스 쪽에서는 불신임 결정이 예측 그대로 났는데 생각보다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프랑스 국채 쪽도 오히려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뭐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걸까요? 프랑스가 IMF를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프랑스는 유로존 내 핵심 국가입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유로존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유로존 내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자본을 풀어가지고 아니면 또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해소가 가능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좀 부풀려진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2012년에 한번 유로존 위기가 왔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리스 중심으로 한 말 그대로 그냥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주가 됐었고 이번에는 그 근원지가 프랑스인데 이게 또 정책 불확실성이 이번에는 좀 해소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프랑스는 역시나 좀 프랑스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근본적으로는 튼튼한 상태인 것
것 같다라고 상대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제 밤사이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VU 이거를 뭐 연간 단위로 허가를 받게 좀 해주겠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거 1년 동안 이거를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더 악화 아닙니까? 뭐 지금 트럼프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또 미국이 또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면 또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그때그때 발표되는 내용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나 좀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좀 합의 관련 부분들이 타결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것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요. 현재 검토 중이다 정도의 외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가장 집중해 봐야 할 섹터 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증시를 보시면은 상승 종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지수는 크게 안 움직여요. 그 얘기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고객 예탁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를 상방을 돌파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하고 좀 중소형주장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네. 조선주 자체보다는 기자재 쪽 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회사들이 뭐 20몇 %씩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섹터를 보시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방원 가운데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먼저 폴란드 2차 계약 이후에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쪽으로 다시 수급이 붙어가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급등락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순환매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개별 종목들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뭐 말씀해주신 조선기자재는 뭐 세진중공업, 뭐 한란 IMS 뭐 이렇게 좀 조선 3사가 살짝 쉬어가는 와중에 또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내외로 상당히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 풍부한 시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보다 철저한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